선이란 본래 나를 찾는 것, 그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라 한다. 버리고 비워낸 그곳에 본래 내가 비추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선사들은 살불살조의 기계로 화두와 씨름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참고했던 것이다. 일찍이 신라 땅에는 9개의 선문이 들어서 선객들을 맞이했다. 그중 하나 사자선문은 전라남도의 한 복판에 있는 화순 땅에 깃발을 올렸다. 봄날처럼 따스한 화순 땅 쌍봉사에 사자선문에 새싹을 틔웠던 것이다. 이 땅에 한국산의 불씨를 입힌 사자선문의 시원지였던 쌍봉사. 천여년의 세월 속에 조사들의 할소리가 끊긴 지도 오래지만 그 옛날 활짝 열렸던 선문의 전통만은 그대로 살아있다. 전라남도의 한가운데 위치한 화순. 동서남북 사방으로 곡성, 순천, 나주, 보성, 장흥, 광주, 담양에 둘러싸여 있다. 광주 무등산 자락이 흘러내려와 산들을 이루어 서쪽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산지다. 고려 때 이름 화순을 천여년 그대로 쓰고 있는 여유로운 땅 화순의 남쪽 사자산. 그곳에 한국 선맥의 대동맥 쌍봉사가 정좌하고 있다. 쌍봉사를 품고 있는 사자산은 중조산 혹은 계당산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기록이나 지도에는 중조산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자선문을 일으킨 산이란 뜻이 담긴 사자산은 사중에서만 통용되던 산 이름이 아니었나 한다. 마을 바로 곁에 평지에 면한 쌍봉사. 담장 위로 우뚝 솟은 높은 키의 대웅전이 먼저 반긴다. 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말사인 쌍봉사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만년에 이곳 쌍봉사에 주석했던 철감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나 그 이전부터 쌍봉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태안사 희해철선사의 부도비에는 신무왕 원년인 839년 이곳 쌍봉사에서 처음으로 한거를 지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839년 이전부터 쌍봉사가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철감선사가 주석하면서 쌍봉사의 사세가 크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쌍봉사란 절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철감선사의 포포가 쌍봉이었기에 쌍봉사라 했다는 설과 절의 산봉우리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마주보고 있기에 쌍봉사라 지었다는 설이다. 어찌했든 쌍봉사는 철감선사와 깊은 연관 속에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 (1786년) 이조 판서 김종수가 쓴 사적비에 따르면 쌍봉사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철감선사가 이곳 쌍봉사의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자선문의 터전을 일구면서부터다. 강원도 영월 흥령사에서 사자선문을 개창한 징요 절중은 철감선사의 제자로 이곳 쌍봉사의 선풍을 이어받은 후 선문을 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감선사는 당나라에 유학해 육조 hienung의 법 증손인 남전 보원선사의 법을 이은 대선객으로 이곳 쌍봉사에 주석하며 선풍을 드날렸으니
당시 쌍봉사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쌍봉사는 또한 당 유학승의 순례지로 위상을 굳혀나갔다. 신라 불교를 이끈 당대 대선지식 대부분이 당 유학의 과정을 거친 것을 상기한다면 그들의 순례지였던 쌍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또한 청해진 장보고 세력과도 유대가 깊었던 철감선사는 당 유학승을 제접하며 중국 불교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 독자적인 쌍봉산문을 열었던 쌍봉사는 조계종 선맥의 탯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쌍봉사는 퇴락의 길을 걷다가 고려 문종 때인 1081년 희해조 국사가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하면서 창건 당시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고려의 문장가 김극인은 이 무렵에 웅장했던 쌍봉사를 이렇게 읊었다. 선명한 단청이 자줏빛 푸른 산에 비추니 저 아름다운 경지 속된 눈으로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네. 푸른 하늘을 나는 학은 지둔하게 사려하고 연못에 노는 금미잉어는 희관에게 감사한 듯하고 뒤엉킨 고개 너머 옥비녀 봉우리 난간 앞에 빼어나고 빠른 여울 소리 시원하게 섬돌 아래 떨어진다. 탐소하다 얼핏 보니 저 조개종물이 만길이나 하늘에 이어져 거센 물결 이는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세조의 원찰로서 더욱 사세를 넓혀갔다. 그러나 억불의 한파 속에 한때는 살인파였던 쌍봉마을 양패손 후손의 세도에 눌려 인근 죽수서원의 예속사찰로 전락하기도 했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청유재란으로 대부분 소실됐으나 숙종에서 정조연간 수차례 중창불사로 잠시나마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도 했다. 또한 숙종연간에는 절 동쪽 기슭에 불묘를 만들어 불이로 만든 비루자나 노사나 석가불상을 조성해 묻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당시 서름받던 민중들의 내세대한 비원이 불묘를 만들게 했을 것이다. 쌍봉사는 또다시 한국 전쟁으로 대웅전과 극락전만을 남기고 모두 소실돼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전란의 위기를 넘긴 대웅전이 한 신도의 실화로 소진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84년의 일이었다. 워낙 귀중한 성보라 곧바로 복원불사를 시작해 1년 반 만에 현재 대웅전을 새로 지었다. 원형대로 복원을 했다고는 하나 오랜 세월의 풍진이 스며 있던 옛 대웅전의 멋마저 되살릴 수는 없는 일이어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쌍봉사 대웅전은 3층 목탑식 전각으로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무척이나 귀중한 전각이다. 오청 목탑인 법주사 팔상전과 함께 목탑의 원형을 가늠할 수 있는 희귀한 목조 건축물이다. 그래서 소실 전에 옛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었다. 소실 전의 대웅전 지붕은 팔짝 지붕이었는데 복원하면서 사모 지붕으로 바꾸고 상륜부까지 보완했다. 1962년 해체 수리 시 발견된 상량문에 원래 지붕이 사모 지붕인 것으로 밝히고 있어서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다. 아마도 탑이 아닌 대웅전으로 고쳐 쓰기 위해 팔짝 지붕으로 개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모 지붕보다는 팔짝 지붕이 전각으로서의 멋이 한층 더하기 때문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숙종년간에 중창되고 경종 때 삼창되었다고 밝혀져 정확한 초창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 석가 삼존불 역시 우수한 목조각으로 꼽힌다. 천행으로 1984년 화제시 화마를 미연했다. 석가모니불 좌상 좌우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 두 상수제자의 입상이 시립하고 있다. 이 같은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대웅전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조각 양식은 진경시대의 특징이 강해 영조 초기에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만한 상호와 단아한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진경시대 특징이 한눈에도 느껴진다. 다소 허리가 짧은 듯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쩌면 삼층전과의 조화를 고려한 것인지도 모른다. 내부 천정 또한 본래 모습 그대로 채색했다. 공포와 천정의 우물반자 모두 화려한 단청으로 세밀하게 형상화시켰다. 쌍봉사터는 범선의 형국으로 대웅전은 범선의 토체에 해당된다고 한다. 수많은 선지식을 피 안의 세계로 이끄는 반야용선인 것이다. 대웅전 뒤에 극락전이 있음도 그런 까닭이다. 그래서 쌍봉사 경내에는 샘이 없다. 배에 구멍을 뚫으면 침몰한다는 속설 때문이다. 사자 형국이라는 뒷산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는데 물이 나오는 그곳은 사자의 침샘 부분이라고 한다.
극락세계를 향한 염원이 천여년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대웅전 뒤에 위치한 극락전.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맞배 지붕으로 돼 있다. 집에 비해 기둥이 너무 크고 천정 부재 또한 기둥에 비해 빈약한 편이어서 원모습이 아닌 듯하다. 대웅전처럼 중층의 건물이었다가 단층으로 고쳐 지은 건물이 아닌가 한다. 극락전에는 아미타 3존상이 봉안돼 있다. 원래 있었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후불탱화와 함께 도난을 당해 새로 모셨다. 이 아미타불 역시 대웅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법의 목조상이다. 얼굴 모습이나 의습 처리가 완전히 같은 형태다. 허리가 늘씬하고 조각선이 유려해서 작품성은 대웅전 부처님보다 뛰어난 편이다. 극락전 천정과 대들보는 꽃과 학, 용무늬를 배치해서 극락세계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보여준다. 호법과 가람수호를 관장하는 산신탱과 중생들의 무병장수와 복덕을 다스리는 칠성탱이 나란히 모셔져 있어 든든함을 더해준다. 맞배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인 명부전은 극락전 동남쪽에 있다. 현판 글씨는
그리 오래지 않은 일제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안에는 지장 삼존상과 시왕상, 인왕상이 모셔져 있다. 융복 차림과 곤룡포 복장이 섞여 있는 시왕상은 마치 문무 양반이 합조한 듯한 느낌을 준다. 병자호란 직전 인조대 조성한 듯한 시왕상은 호란에 대비하던 당시의 긴장된 사회상을 보여준다. 목조상이지만 하나하나의 동작 표현이 마치 살아 움직일 듯 생동감이 넘쳐난다. 얼굴도 보는 각도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다양한 표정을 자아내고 있어서 조선시대 시왕상 중에서는 으뜸으로 꼽힌다. 국보 지정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셔진 성상들에 비해 전각이 무척이나 협소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제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자리에는 정자각 형태의 호성전이란 건물이 있었으며 명부전 모양의 건물은 동편으로 멀리 떨어진 현재 논이 있는 자리에 500전이란 현판을 걸고 있었다. 호성전이 없어진 자리에 500전이 옮겨오면서 양쪽 건물에 봉안된 성상을 함께 모신 것으로 짐작된다. 명부전 건물이 정자각 형태로 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전 역시 일제 때 훼손되었으며 500전에 모셔진 나한 500위는 1935년 당시 본사였던 백양사로 옮겨졌다. 그렇다면 능묘 앞에나 세우는 정자각이 왜 쌍봉사에 세워졌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식의 건물은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 대웅전밖에 없는데 금강계단을 부처님의 능묘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호성각이 지어진 것은 아마도 철감선사 부도를 묘탑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조사 연고를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동등하게 본 것이니 쌍봉사만은 조사 선풍을 제대로 지켜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철감선사는 어떠한 분이길래 부처님과 같은 존경과 흠모를 받았던 것인가? 쌍봉사와 철감선사는 떼려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쌍봉사를 사자선문의 발상지로 일군 것도 철감선사의 되니와 당 유학승의 순례지로 쌍봉사의 위상을 높여놓은 것 또한 철감선사였던 것이다. 왕실과의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세를 늘려간 것 또한 철감선사가 주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여 년간을 주석하다 이곳에서 입적했던 철감선사는 사후에도 문도들의 흠망을 받았다. 천여 년의 세월을 쌍봉사와 함께한 철감선사 부도는
우리나라에서 첫손에 꼽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도로도 이름이 높다. 대웅전 뒤편 대숲 속에 봉안된 부도는 한 송이 연꽃 그 자체다. 안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부도를 보는 순간 한 소식이라도 할 만큼 뛰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선의 경지를 돌 조각에 형성화시킨 신묘한 작품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석조부도의 기본 양식인 팔각 원당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부도는 하대석, 상대석, 몸돌, 지붕돌 등 모두 넉장의 석재로 이루어졌다. 세부 조각수법에서는 목조 건축 양식을 본뜨고 있어서 그 무렵 건축 기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균형 잡힌 몸매며 정확하게 표현된 옥계석의 건축적 결구, 또한 탑신석의 사천왕 구조나 살아 움직이듯 새겨진 기단의 운당 초문 등 어느 것 하나 모자라고 넘침이 없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통일신라 석조각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이 부도는 화려하고 정교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장중한 인상을 자아낸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철감선사가 입적한 경문왕 8년인 868년에서 그리 오래지 않은 9세기 말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제 때 도굴꾼들이 사리장치를 절취하기 위해 무참히 무너뜨린 것을 1957년에 짝 맞추어 놓았다. 부도 옆에 있는 부도비 역시 부도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이다. 비신은 없어지고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있는데 이 역시 탑비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귀부의 거북이, 날렵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게 느껴지는 것은 순간 동작을 정확히 표현하면서도 조금 과장되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입에 여유줄을 물고 고개를 든 채 각지 눈으로 정면을 쏘아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형상의 거북은 한쪽 팔을 들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한 기세다. 진리수호를 향한 웅걸찬 기가 느껴지는 부도비에는 쌍봉산 철감선사 탑비명이라는 전액이 두 줄로 새겨져 있다. 이수나 귀부의 전체적인 조형과 조각 기법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우수작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도와 탑비로 남아있는 철감선사는 세월의 무상함을 일깨워준다. 세사에 찌든 눈을 철감선사 부도와 부도비로 맑히고 돌아내려오는 길, 대숲에서 들려오는 초이선사의 시가 미혹에 빠져있는 귀를 밝힌다. 청년 시절 이곳 쌍봉사에 주석했던 초이선사는
구도 열정을 이렇게 노래했다. 내 누추한 거처를 감싸고 있는 물건이 있으니 뜰하게 가득한 자죽과 오죽일세. 이들이 맑은 가을길 꺼리지 않는 까닭은 이미 엷은 대나무를 껴입었기 때문이지. 고운 이끼 밟을까봐 지름길도 피하면서 물 길러갈 때도 항상 둘러갔다네. 어쩌녁 우러이에던 사슴은 어디 갔나. 티끌 묻은 머리털을 아침에야 보았네. 쌍봉사 부도전에는 유월당, 서암당 등 몇 기의 부도가 모셔져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도를 모아 따로 부도전을 만든 것은 근래의 일이다. 이 중 윤흥열 불망비는 조선 마렵 쌍봉사 불사를 크게 일으킨 전라도 관찰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것. 이 무렵 쌍봉사는 의병들의 본거지로 뒷산에 의병 훈련터가 남아있다. 의병대장 이백내가 이끄는 400여 명의 의병이 쌍봉사를 거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쌍봉사 경내에는 사차림을 알리는 깃발을 꽂았던 두 쌍의 석당관이 있다. 조선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키가 큰 당간과 작은 당간이 남아있다. 근래 쌍봉사는 중생 가까이 와 있다. 자, 편히 앉으세요. 제일로 편한 자세로. 무릎 꿇으면 아프니까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이 왕은 새싹 불심을 키워내는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깨우쳐준다. 사냥꾼은 산에 가서 총 가가지고 그 짐승 잡아가지고 저 작은 불심들은 이 세상을 맑히는 보살심으로 자라날 것이다. 하루는 산에를 올라가는데 저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부처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된다. 억겁의 세월을 윤회하는 중생계의 고단한 삶을 벗어나 무욕의 삶으로 거듭나는 해탈의 길. 그 청정한 길을 밝히는 선의 터전을 일군 쌍봉사. 숱한 선지식을 길러내 한반도의 산맥을 출렁이게 했던 쌍봉사에 지금은 할 소리도 방망이도 없다. 다만 선사들의 숨결만이 도량 곳곳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중생들이 찾아와 자비로운 삶을 배운다. 미혹의 삶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요익 중생의 삶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천년고찰 쌍봉사는 중생과 더불어 한국 산맥의 역사를 잇고자 더욱 정진하고 있다.